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1월 16일 프리마켓 뉴욕 시작해보고요. 오늘부터 저희 PD님이 코멘트를 하나 추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방송은 고품격 경제방송이고요. 그리고 왜 웃으시죠? 아유, 너무 맞는 말이라서요. 아, 예. 저희 방송은 고품격 경제방송이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와 티빙에서 동시 송출되고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송출되는 그날까지. 넷플릭스가 목표인가요? 넷플릭스가 목표여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공중파까지 보겠습니다. 한술 더 뜨시네요. 네, 그래서 저희 방송이 공중파에 송출되는 그날까지 저희 프리마켓 뉴욕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김태형이고요. 저는 최보아입니다. 네, 현 상황 시장 분위기 쓱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기준에서 오늘도 나스닥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는 특히 나스닥 중에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반도체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분들이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현재 마이크론이 또다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마이크론 관련돼서 신규 매수가 들어왔다, 내부자 매수가 있었다라는 소식으로 반도체가 다시 한번 불을 뿜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내부 매수한 이 마이크론의 현 임원분께서의 그 과거 경력을 살펴보면은 어제 실적 발표했었죠. TSMC의 전 사장님이 작년부로 마이크론에 합류를 하셨는데 그분이 현 주가, 1월 달에 급등한 현 주가에서 무려 100억 원의 주식을 샀다라는 소식으로 현재 6%가 급등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더 갈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우리 투자자분들 아주 그냥 빵긋빵긋 웃는 저녁이 되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현 상황에서 요 동네 또 무슨 일인가요? 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반대로 또 유가는 또 초록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원자재 여신. 원자재 여신한테 이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죠? 금과 은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고점에 따른 차익 실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국제유가를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개입이 완화되며 전일장에서 4% 이상 하락했던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재부각되며 현재 다시 한번 1%대 반등 중에 있는데요. 이날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즉 안보리에서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다시 한번 가시화가 됐습니다. 미국은 용감한 이란 국민 편임을 분명히 한다며 학살을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동하는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란은 미국의 이 같은 모든 행위는 주권 침해이며 자국 내 시위 격화의 배후에는 미국의 개입이 있다. 미국이 타국 정권을 군사적인 방법으로 굴복시키는 방법은 비탄마땅하다라고 저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WTI를 기준으로 현재 59달러 후반대로 60달러 재진입이 임박을 했죠. 네, 한편 최근 장중한때 13,000달러 후반대까지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구리 선물은 금, 은과 함께 오늘장에서 1%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골드만삭스가 구리가 AI 데이터 센터의 재료로 반영하며 고점을 높여가고는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 실사용량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 오히려 투기적인 투자로 인해서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라며 랠리의 종료를 전망했는데요. 구리 강세론자와 정점론자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프리마켓 뉴욕 2부 에서는 구리 투자에 대한 확실한 포트 관리법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는 현재 미국 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미국 조폐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은에 대한 매입을 중단하겠다. 은 관련 상품을 다루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저희 귀금속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좀 주의하시면서 만약에 관련된 ETF 혹은 관련된 선물 투자까지도 거두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은 관련 소식 매우 민감하게 대응해야 될 시기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일부 게스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죄송합니다.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네. 박상준 CMS증권 이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박승진 팀장님이 2부에 나오시나 보죠? 네네네네. 저희가 이게 예고를 해버렸네요. 딱 이게 뭐라 해야 되죠? 이니셜이 딱 똑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네. 큰 실수를 했네요. 아닙니다. 네. 일단 시장 기준에서는 미국 증시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상황에서 물론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좀 기대값을 갖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주 화요일이었죠. 갑자기 급락도 했었는데
반등을 하면서 쭉쭉쭉쭉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 저희가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일단 다음 주부터 뭐 실적이 이번 주에 뭐 금융주들은 나오기는 했었지만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넷플릭스나 뭐 기술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 그 전에 뭐 악재가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기대감으로 좀 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부담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일단 뭐 어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TSMC가 실적이 나왔고요. 네. 그 관련돼서 지금 대만, 그다음에는 한국, 그다음에 일본의 미국 반도체, 중국 관련돼 가지고도 오늘 소식을 보니까 뭐 로봇이라든지 AI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런 뭐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투자자분들이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지금 뭐 그냥 들고 가셔라 뭐 이게 맞을 건지 아니면 뭔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글쎄요. 지금 이제 뭐 사실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가는 섹터가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밸류에이션 문제가 나오는 것은 맞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올해 뭐 또 기술주가 안 좋을 것이냐 이것 때문에 그러면 사실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뭐 투자자마다 어떤 측면으로 지금 뭐 접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좀 장기 투자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나 이런 데는 많이 오른 게 사실이니까 뭐 그런 데에서는 차익 실현 같은 것도 일부분은 할 수가 있겠죠. 일부분 차익 실현은 지금 고려할 만한 타이밍이다. 요렇게도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그러면은 뭐 오늘 제가 뭐 중간에 이제 이제 저희가 방송 직전에도 잠깐 여쭤봤었는데 지금 오늘 중국에서 살짝 뭔가 이런 뉴스들은 좀 위험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게 최근에 중국에서도 계속 이제 원자재 시장에 단기 트레이딩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지금 뭐 오늘 탄산유 팀이 아마 제가 뉴스를 보기에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중국 당국에서 지금 너무 단기 과열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중국에 대해서 좀 시장을 많이 보시니까 그런 시그널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을지. 일단은 3월 달에 양해가 이제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어떤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되는 시장에 대해서 당연히 부담감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올해 초에 일단 IPO, 홍콩 IPO든 나오는 IPO들이 다 좀 많이 터지고 있고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좀 과열되는 분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단타 매매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완전 장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그널로 보기에는 아직 크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중국 본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도를 볼 수 있는 게 신용거래 잔액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신용거래 잔액 자체는 2015년도가 이제 가장 최근에는 가장 화랑장이었었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넘어섰어요. 근데 2015년 때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14년부터 15년까지 상하이 지수가 15년도에. 2배 올라갔던. 그러니까 15년도에 후강퉁이 시작되면서 네네네. 이제 그 랠리가 시작이 네네네. 됐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워낙 과열이었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뛰어들었었으니까. 근데 사실 이번에는 이제 지난해 홍콩 증시를 올린 것도 마찬가지고 본토에도 대부분 이제 본토 투자자들이 많이 상승장을 이끌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는 15년도에 비해서는 좀 낮았다. 그리고 이 본토도 전체 금액에서 이제 신용거래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이제 2015년도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을 쓰는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많아졌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전체 금액에서 그런 레버리지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2015년이나 그런 과열장 대비해서는 높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국 증시를 바라볼 때 조금은 낯서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를 좀 위주로 보면 좋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국은 올해 아무래도 뭐 기술 섹터가 당연히 이제 좀 대장일 것 역시나 같고요. AI요. 그렇죠. 이제 연초에는 이제 그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하드테크 기업들이 많이 올랐었고 연초에는 오히려 조금 그 홍콩에 상장되는 플랫폼 기업들은 그닥 좋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게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요게 한 2월까지는 항생테크 위주로 조금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투자자들한테 있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그 기존에 익숙한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플랫폼 기업들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쉬울 텐데 사실 올해 이제 소비 쪽도 좋은 섹터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내생 경쟁 방지나 이런 것에 따라서 뭐 시크릿코인이나 이런 쪽도 좋은 쪽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도 노려볼 수 있겠지만 당연히 중국에 대해서 뭐 과거에 많이 투자 안 하셨던 분들은 기술주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네, 먼저 말씀하세요. 이 기술주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보통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겠지만 미국의 주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권이 좀 쉽고 그래서 알리바바, 뭐 핀뚜어뚜, 징둥 요런 데는 이게 되게 많이들 아는데 텐센트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네. 근데 텐센트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는 이제 몇 번 이렇게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투자를 하기도 했었는데 텐센트는 미국 같은 경우는 소수점 매매도 되지만 네. 중국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홍콩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부터 그런 뭐 백주 매수라고 하는 규제를 단주 매수로 좀 풀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이 나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홍콩 거래소에서 사실 홍콩 거래소가 작년부터 해서 엄청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말씀하신 이제 단주 매매 이제 요게 있는데요. 사실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이제 오랫동안 이제 묶여 있던 그 원주를 풀어가지고 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주가를 낮추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BYD가 좀 거기에 이제 표적이었었고 그렇게 이제 가격이 좀 낮아진 면이 있었고 아마 이런 걸로 먼저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단주 매매를 하기보다는 이제 가격을 낮춰서 이제 100주로 하더라도 낮은 금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저는 AI 키워드를 조금 더 끌어와 보고 싶은데요. 오늘 CNBC에서 꽤나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구글 딥마인드 CEO가 중국의 AI가 이제 미국을 턱끝까지 추격을 했다. 다만 중국 AI의 창조적인 역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조금 풀어보자면 미국의 AI가 가지고 있는 구조나 어떠한 방식을 중국이 조금 모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AI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렇죠. 딥시크도 사실 이제 챗GPT 기반으로 이제 본인들이 만든 거고 그렇게 하면은 비싼 칩이 없어도 그런 구현이 가능한데 사실 거기에서 이제 뭐 이제 이야기한 창조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들 본인들이 하이퍼스케일러처럼 그렇게 구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면은 그런 면이 되겠지만 약간 이제 본인들이 구축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제 뭐 첨단 칩도 없고 그런 것들이 좀 힘들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 중국의 AI 기술이 미국보다 많이 끌어올라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 반면에 중국 쪽에서는 사실 이제 첨단 칩이 없으면 따라가기가 더 이상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거든요. 한계가 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 이제 갑론을박을 가지고 가면서 서로 발전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 딥시크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끌어와서 쓰는 거에서 분명히 연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뭐 다른 이제 AI보다 당연히 뛰어난 것들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다. 이제 전반적으로 뭐가 더 낫다라든지 그리고 뭐 제미나이도 마찬가지로 CPT도 본인들이 이제 그 우열을 가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개인의 뭐 선택에 그런 따른 뭐 그런 결과가 그렇죠. 될 뭐 것이다.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되겠지만 어쨌든 중국이 AI 쪽에서 응용 반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중국 관련돼 가지고 제가 최근에 뉴스 AI 관련돼서 뉴스 딱 받았을 때는 딥시크가 아마 어젠가 오늘 뉴스인 것 같은데 그쪽에서 얘기 나오기는 우리는 미국산 반도체 없이 AI 개발하는 게 많이 힘들다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좀 토로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에 대해서 아무리 거를 좀 이게 좀 우리가 좀 별개의 발전 혹은 뭔가 이런 뭐 다듬어 가지고 최적의 기술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드웨어적인 뒷받침에 대해서 미국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 근데 이 와중에 또 이번 주에 나왔던 뉴스인데 엔비디아 H200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서 대학교만 사라 연구용으로만 써라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은 뭐 가능할까 싶긴 한데 그런 규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런 하드웨어 쪽은 또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중국의 AI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중국의 AI 하드웨어가 앞으로 어떨 것이냐. 네, 그거랑 이제 미국 거를 저희는 당연히 미국 걸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자꾸 중국 뉴스는 안 쓴다 그러니까. 반도체랑 네. 뭐 이제 뭐 광 트랜시버랑 뭐 이런 쪽이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AI 쪽 하드웨어가 좋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PCB라든지 뭐 CCL이라든지 광 트랜시버 이런 쪽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센터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이런 쪽은 사실 중국발보다는 작년 한 해에는 글로벌 해외발이 굉장히 많았어요. 해외 쪽으로 가는 해외향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게 이제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올해는 오히려 중국향도 좀 많아질 것이다. 내수 소비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반면에 반도체는 사실 반도체도 좋게 보기는 한데 조금 다른 스토리가 되겠죠. 이제 반도체는 해외에 수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국 내에서 소화하는 물량들이 더 많다. 근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 H200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규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산으로 쓰려고 유도하는 이런 정책들을 자꾸 펴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딥시크나 이런 데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너무 많은 규제에 대한 어떤 그 항의 뭐 이 정도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H200이 본인들도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H200을 수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엔비디아의 발표가 있자마자 알리바바에서 20만 장씩 주문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거 보면 수요가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많고 그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중국 정부에서는 우리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왔으니까 요거를 우리 걸로 소화를 해라라고 이제 하는 그런 어떤 변곡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수요와 어떤 공급이 충돌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도 어찌됐든 간에 캠브리코이나 이런 데에서 수준이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고 해도 중국 내에서 당연히 중국 정부의 이런 스탠스 때문에 많이 쓰일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이제 뭐 반도체 쪽도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이제 뭐 CCL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당연히 이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좀 긴 시간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미국으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에 로켓랩이라는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 2026년 아르테미스 작전도 또 현실화가 될 예정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좀 바라보면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까요? 일단은 사실 이제 로켓랩이야 이제 주가 상승을 많이 했었고 뭐 요거를 이제 여러 사람 많이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아시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사실 요게 이제 그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패권 경쟁 하에서 이제 그 서로 밀 수밖에 없는 섹터 중에 하나로 봐야 될 것 같고 아르테미스 계획이 사실 이제 뭐 2월 초죠. 2월 초에 이제 2호가 발사가 되거든요. 이제 처음으로 유인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사실 저희가 올해에는 사실 이제 그 장기적인 테마 외에도 스페이스X 상장이라고 하는 단기적인 테마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주 관련된 섹터는 올해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뭐 단기적으로 스페이스X만 뭐 이야기해서 뭐 그것만 보고 저희가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요 아르테미스 계획은 2017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달이 뭐 예전에도 당연히 중요했겠지만 지금 더 중요해진 게 거기에 이제 희귀 자원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있죠. 거기에 뭐 헬륨3라고 하는 뭐 지구에는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난 이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헬륨3라니까 갑자기 건담이 떠오르네요. 건담에 그런 게 있나요, 헬륨이? 저도 건담 안 봐서 몰라요. 우주에서 뭐 개발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날아간다 그런 게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허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저희가 그 우주를 나눌 때 뭐 저궤도, 중궤도, 고궤도까지 나눠서 달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달 이후 결국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고 있는 화성 탐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이 전초 기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기에 자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달의 하부에 보면은 이제 남극 쪽에 보면은 물이 얼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분해해서 이제 산소로도 쓰고 그 에너지원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달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중국에서 작년에 뭐 달 뒷면에 가가지고 뭐 이제 그 자원 채취해 오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예전에 러시아와 미국의 서로 어떤 경쟁하는 구도가 지금은 똑같이 중국하고 미국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과거에 미국이 달을 갔었는데 그 이후에 왜 안 갔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비용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지금은 뉴 스페이스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정부 주도로 했었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우주선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비싼 그런 이제 그 당연히 몇백억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몇천억씩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결국에는 나사 주도로 했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나사에서는 비용 보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민간 주도로 하는 이런 시대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민간 쪽으로 실질적으로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2021년 코로나 시기 정도까지인데 요게 이제 그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도 들어가고 있는 거지만 2019년 정도부터 보면은 가파르게 이제 급경사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자금이 엄청나게 빨리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물론 그 당시에 이제 뭐 상위 4개 기업, 뭐 스페이스X나 뭐 이런 기업들로 자금이 몰린다는 문제는 좀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들이 주도하는 우주 산업 시대로 자금이 많이 몰린다는 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주 쪽에서 굉장히 뭐 아까 건담도 말씀했는데 굉장히 허무맹랑한 생각이다라고 다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저궤도 위성입니다. 이제 저궤도, 중궤도 까지 갔을 때 사실 이제 이게 뭐 좀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우주에 대해서 이제 땅 따먹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중국이랑 미국이랑. 근데 이제 궤도에도 정지 궤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는 지구랑 멈춰 있으면 거기는 이제 에너지원을 쓰지 않더라도 계속 지구랑 같이 자존을 하는 거거든요. 뭐 요런 이제 궤도를 누가 선점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선점 경쟁이 좀 시작됐고, 그리고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스타링크 같은 건데, 스타링크에서 66번 통신 왔다 갔다 할 때 정지 궤도에 서 있는 위성은 한 번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이제 카메라로 뭘 찍더라도 이제 그 저궤도에 있는 위성이 막 66번 쏘면서 굉장히 이제 선명하게 그 지도 같은 것들을 찍어낼 수 있는 거죠. 통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궤도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많은 국가에서 이제 소형 위성을 저궤도에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발사 건수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리고 이제 예상치도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면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로켓랩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로켓랩이랑 스페이스X를 좀 비교를 해보면 스페이스X가 당연히 이제 이쪽에서는 가장 선두 분야인데, 선두 회사인데, 지금 총 발사 횟수를 보면은 616회 발사를 했고요. 성공을 604회, 실패를 한 12회 정도. 근데 요게 12회가 사실 요새 여기에 이제 스타쉽도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좀 그 실패 횟수가 늘어났는데, 그래도 성공률이 98% 정도 됩니다. 로켓랩이 79회니까 스페이스X랑 비교했을 때 발사 건수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성공률은 95% 가까이 돼서 스페이스X를 가장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그런 이제 민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소형 위성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발사를 시키는데 성공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과거에 이제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 지금 파산했지만, 버진 갤럭틱이 민간 회사 중에서는 로켓랩 바로 뒤에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 한 5번인가 3번인가 쐈었는데 성공률이 60몇 %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비교를 하면 사실 이제 어떤 그 생명과도 관련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성공률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데 성공률이 95%밖에 안 된다. 95%나 됩니다 라고 하면 비행기를 누가 타겠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100%라고 해야지 당연히 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졌을 때는 사실 로켓랩이 스페이스X를 굉장히 이제 추격하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의 투자 하이라이트를 보면 당연히 큰 그림에는 올해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고 하는 기대감이 이쪽으로 좀 몰리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소형 위성의 발사가 계속 이제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하는데, 사실 이 공급 측면은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가 그 미국하고 봤을 때 러시아가 상당히 이제 우주 강국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발사 건수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러시아는 이쪽 진영에서는 좀 제외되면서 사실 이제 러시아 쪽으로 발사하던 건수도 다 떨어졌다. 그래서 과거에 누구죠? 라디오스타에 나와가지고 막 이제 민간인인데 거기 러시아 발사에다가 자기가 만든 위성 쏴가지고 막 유명해진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한국인. 네. 근데 그분도 러시아를 이용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러시아를 이제 다른 국가에서도 많이 이용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그쪽에 대한 이제 수요는 많이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한 번 쏠 때마다 본인들의 스타링크 엄청나게 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몰려들고 있는 수요가 엄청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계속 이제 악수 효과로 로켓랩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중형 로켓이잖아요. 네. 중형 로켓을 갖다 쏘는데 이게 버스가 아니니까 뭐 여기 내려주고 이런 게 아니고 한 번에 이제 다 뿌리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형 로켓을 쏘고 싶은 입장에서는 내가 쏘고 싶은 궤도에 못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죠. 근데 로켓랩은 소형 로켓이기 때문에 약간 그게 커스터마이징이 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로켓랩은 자체 발사대를 2개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뉴질랜드에. 근데 뭐 일론 머스크가 항상 이제
불평하는 것 중에 미국은 발사에 대해서 너무 이제 허가나 이런 것들 절차도 복잡하고 잘 안 내준다. 근데 뉴질랜드가 그게 조금 더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스페이스X가 그래서 지금 보스턴 쪽인가요? 텍사스 쪽인가요? 그쪽에 아예 해변가를 땅을 다 사서 네. 그 무슨 스페이스 머시기 실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뭐 규제가 돈이 너무 이게 많으니까. 타이트하다 그러니까 땅을 사서 벽을 치고 실을 만들어서 네. 그게 보니까 이제 시장이 스페이스X 직원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커뮤니티를 만들어 쏘고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 로켓넷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발사대에서 쏘는데 그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의뢰부터 발사까지 보름 안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보름 안에요? 네, 그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로켓랩이 과거에 이제 그 로켓랩의 창업자가 그 고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제 로켓 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시제품을 내고 싶어도 아무 데서 안 받아주니까 그거를 자기가 직접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떤 계열 수직 계열화를 본인이 다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켓을 발사한 그 로켓의 부품부터 위성부터 부품부터 이런 것들 다 자기네가 만들어가지고 발사하는 것까지 이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맞춤형 발사가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그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이제 계속 증가하는 반면에 공급이 이제 감소하니까. 발사하는 가격대가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의 우주 시대가 펼쳐진 것은 이제 스페이스X에서 재활용 로봇도 사용을 하고 뭐 이런 이제 기술도 발전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가격이 엄청 낮아졌기 때문인데 이게 계속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로켓넷 같은 경우에는 뉴트론이라고 하는 중형 로켓을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제 실험을 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해지면 사실 이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소형 로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사체를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로켓랩에서 과거에 이제 뭐 하이제킹이라고 해서 떨어지는 것을 헬기로 이제 낚아채는, 뭐 낚아채서 다시 쓰려고 하는 시도를 몇 번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제 뉴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공한다라고 하면 요거는 팔콘 X 같은 중형 로켓이니까 요게 이제 발사체를 다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그 가격의 증가, 피해 증가와 큐의 증가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올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로켓 발사체를 재활용한다라고 하면 마진까지도 다시 증가할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호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올해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작년에 좀 많이 올랐죠. 근데 올해는 스페이스X 호재가 붙으면서 같이 이제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우주항공 산업이 지금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게 된 배경에는 역시나 스페이스X의 IPO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 호재가 약간은 제한적인 것이다라는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스페이스X IPO에 대한 호재가 좀 어느 정도 길게 간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게 좀 짧게 끝나서 우리가 좀 타이밍을 노려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IPO가 너무 이제 기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IPO 당일날 뭐 상승하는 거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스페이스X 상장일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네. 요게 이제 올해 최대한 늦게 했으면 좋겠어요. 맞죠. 네, 그래야 좀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수혜를 보면 중간에 뭐 물론 장이 이제 꺾이거나 한 번씩 조정을 받으면 당연히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호재성 뉴스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조정세를 겪고도 다시 올라올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스페이스X의 상장이 최대한 좀 늦어져야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방금 전에도 이제 우주 얘기를 시작하실 때 중국이 달 뒷면 탐사도 했다. 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스페이스X처럼 이제 우주 항공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면서 로켓에 대한 발사체 재사용에 대해서 이게 당 측면에서 정부 측면에서 연구 개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혹시 그러면 중국의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중국이 뭐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낫다라고 당연히 이제 뭐 미국이 더 이제 지금까지 기술은 발전돼 있겠죠. 왜냐하면 민간 주도로 계속 하니까 정부 주도로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고. 근데 이게 요새 좀 재밌는 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거 기억하시나요? 그 우주정거장에서 뭐 음료수 마시고 뭐 공중제비 돌고 막 이런 것들 러시아랑 미국에서 그런 영상들을 많이 내놨거든요.
그런 영상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거기가 이제 그 기술이 발전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들 많이 하는 거거든요. 뭐 이제 뭐 음료수 뿌렸다가 뭐 빨대로 먹고 막 이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그런 뉴스,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와요. 자기네가 이제 천궁이라고 하는 우주정거장을 자기네가 직접 만들었다 보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중국의 기술이 뭐 결코 뒤처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은 뭐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다큐멘터리도 많이 봤는데 뭐 공대에 미친 나라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복단대 졸업하면은 바로 위성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방산이나 우주 쪽의 기술이 뭐 그렇게까지 뒤처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부 잘하면 의대 가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공부 잘하면 공대 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의사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하니까 뭐 그런 게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의사가 3D 직업 중에 하나다. 뭐 그쵸. 그런 이야기도 되게 있었던 걸로. 예, 월급 낮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뭐 그런 이야기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주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더 질문을 드리면은 이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제가 보여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PD님 혹시 요거 그 제 화면에 있는 요거 한번 틀어봐도 될까요? 이게 SNS에 지금 돌고 있는 영상인데 뭐냐 그러면은 요겁니다. 지금 우주에 이게 스페이스X 쪽에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우주에 태양광을 아, 그렇죠. 네, 이렇게 뭐 깔아서 이게 말 그대로 우주 데이터 센터 얘기가 나오면서 맞습니다. 전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러니까 어제자죠 얘기 나왔는데 태양은 이게 가장 어찌 보면은 그 큰 핵융합 발전소다. 무료로 쓸 수 있는 핵융합 발전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러한 우주 산업이 지금까지는 돈이 될까였는데 이제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올린다. 우주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걸 직접 활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적외도 통신 이외에 추가적으로 산업적인 접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돈이 되어야 뭐 로켓을 쏘고 돈이 남고 이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를 좀 접근해 볼 수 근데 있을까요? 일단은 이런 게 좀 가능하려면 그러니까 근데 요 계획은 일단 요번에 구체적으로 영상이 나왔을 뿐이지 그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이제 그 자기가 화성 가겠다라고 하면서 나온 계획이 요거였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달을 이제 그 심우주 전초 기지로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발사체를 쏘고 그러니까 쏘고 나서 발사체는 돌아오고 이제 여기서 이제 태양광으로 충전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또 기다렸다 다시 가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영상으로 나오긴 했었는데 요번에 이게 AI 맞물리면서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거랑도 맞물려서 규모가 커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게 좀 가능하려면 일단은 그 스타쉽이 먼저 좀 돼야 돼요. 큰 로켓. 예, 왜냐하면 이게 점점 그 우주로 쏘는 화물에 대한 가격대가 계속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우주선이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다른 로켓들은 발사체만 돌아오는 거고 나가면 끝이잖아요. 네. 근데 스타쉽은 갔다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 통째로. 우주선 자체가. 네네. 그러니까 그냥 아주 우주선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사실 그게 지금 그 과거처럼 뭐 이제 그 과거의 그 콜롬비아호 그런 비슷한 거겠죠. 근데 그건 비용이 너무 비쌌고. 근데 요게 이제 가격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지으려고 하면 그 천궁 같은 경우 중국에서 지은 천궁 같은 경우도 그거를 제작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 번에 들고 가서 못 하거든요. 그쵸. 6번인가 나눠 가지고 그거를 이제 부품들을 가지고 가서 계속 결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이 가격이 떨어지고 계속 쏠 수 있는 로켓들이 있어야 좀 가능할 것 같아서 사실 지금은 뭐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그런 게 거기에 사용된다라고 해서 투자하기에는 조금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먼저 스타쉽이 성공을 하고 뭐 이제 뉴트론이나 이런 것도 계속 나오고 사실 로켓랩이나 스페이스X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뭐 ULA나 이런 데도 있지만 민간 기업들이 좀 몇 개 나와야 그런 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생각보다 좀 금방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주 산업이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뭐 이게 될까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중국이라고 하는 경쟁자가 없었다고 하면 사실 더 오래 걸릴 수 있죠. 왜냐하면 나 혼자만 하면 되는데 뭐 굳이 급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같이 지금 빠르게 성장한다. 중국이 너무 치고 올라오니까 과거에 미국이 달에 갔다가 안 갔다 뭐 음모론이 많죠. 진짜 간 거냐 찍은 거냐. 근데 진짜 갔다 왔다고 치고 그 이후에 왜 안 갔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경쟁 구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다음 몇 번 가긴 했습니다. 근데 한 번만 간 건 아니에요. 많이 가긴 했는데 멈춘 이유가 결국에는 그걸로
스푸니토크를 이겨버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겼다. 그때부터는 여유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쪽에.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랑 미국이랑 계속 경쟁하고 있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요, 사방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사실 미국은 완전히 타고났고 너무 좋은 지리를 갖고 있고, 중국을 보면 국경을 대고 있는 국가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해상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미국에서 다 봉쇄하려고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수평적으로 안 되니까 수직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든돔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우주 전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스타워즈처럼 무슨 레이저 쏘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현실적인 어떤 우주 전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뭐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면에서 로켓넷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장기 투자로 좀 일단 스페이스X 그런 호재도 있지만 장기 투자로 가져가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 아닌가. 제가 이걸 쭉 들어봤을 때 로켓랩도 좋고 스페이스X라든지 이런 것도 좋다라는 생각인데, 제가 갑자기 번뜩인 아이디어가, 이게 우주 시대고 우주 전쟁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우주로 가는 연료 회사를 찾아보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제 연료를 엄청나게 쓸 것 같다. 그렇죠. 그 현대 수소 네네. 수소 연료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에너지 회사를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는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이거를 좀 더 깊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라는 말씀을 또 해주신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앞서서도 계속 말씀해 주신 게 작년도에는 중국 본토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다.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26년도에 뭐 계속 AI, 테크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주도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중국 증시 전체는 어떤 분위기라고 예상을 하실 수 있을지. 일단 그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그게 좀 묘하리만치 항상 연초에 좀 부각이 돼요. 네. 양회 때문에 증시가 오르고. 근데 사실 양회는 정치 행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경기 부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올해는 그래도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5차 5개년 계획이 올해부터 시작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작년 말에 어떤 제안들, 그러니까 제시안들이 나왔었고, 양회를 통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되고 이제 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매 5년마다 이렇게 몇 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에는 인프라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댐 공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보면 마셜 플랜 얘기하나 뭐 옛날 뭐 그런 고루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역시 중국은 역시나 이제 몇 차 5개년 계획할 때마다 AI도 당연히 이번에는 밀겠지만, 그런 이제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것들, 뭐 댐 건설이나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2분기 정도부터는 본격화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생 경쟁 방지도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게 계속 몇 년 동안 중국의 이제 그 경쟁이 과잉되면서 이제 해외로 나오는 물량들이 우리한테도 많이 이제 영향을 끼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도 뭐 이제 결국에는 해외 영향보다는 본인들도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쟁을 못하게 하는 구조들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시크리컬 업종 중에서 뭐 공정기계나 뭐 ESS 쪽은 사실 뭐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굉장히 좋은데, ESS나 뭐 배터리나 소재 쪽, 요쪽이 이제 좀 올해는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AI 쪽은 당연히 뭐 이제 컴퓨팅, 반도체, 뭐 선진 소재 이런 쪽이 올해는 이제 그 주도주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 쪽에서 저희가 올해 조금 지켜봐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중국은 이제 디플레이션이 계속 문제입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을 해결하는 게 사실 굉장히 큰 관건인데,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뭐 전통 산업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디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PPI가 상승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근데 요게 이제 작년에 통해서 마이너스 폭은 좀 이제 많이 줄어들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요게 이제 상승 전환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고, 요 상승 전환이 되면은 사실 이제 그 뭐 공업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데 실적이 좀 많이 개선이 되면서 요런 실적 기반의 장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요게 이제 시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정도부터는 PPI가 상승 전환을 할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이제 실적 상승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될 것 같아서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좀 실적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역시나 이제 AI 쪽, 기술 쪽으로 많이 베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께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ETF를 통한 투자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중국 증시 혹은 중국 종목들에 관해서 ETF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접근법이 있을까요? 네, 그 ETF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해외 주식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대부분 사실 미국이에요. 이제 요거는 이제 뭐 그 반론할 수 없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건데 저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엄청난 자산가가 아니라고 하면 미국 주식을 지금 팔고 홍콩 달러나 위안화로 바꾼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러 환율의 익스포저를 가져가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이나 중국 주식 100주 단위 이런데 그러면 이게 10%만 떼서 이제 홍콩, 중국 해볼까라고 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 초보자 입장에서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진짜 나는 중국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ETF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빠르게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역시나 연금에서 투자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금은 다 원화로 되어 있고 DC로 운영하시는 분들 요새 많으니까 거기에서 내가 이제 미국 투자하고 있는 부분을 건드리지 않더라도 연금에서 중국 투자의 익스포저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요게 또 좋은 게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정보도 없고 개별 종목 투자 힘드니까 그냥 ETF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몇 개 섹터나 좋아 보이는 뭐 이런 거로 좀 몇 개를 가져왔는데 지금 타임폴리오가 작년에 이제 그 액티브 쪽에 굉장히 이제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타임폴리오 ETF 자체가 4조 원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할 것 같고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 요 타임폴리아 차이나 AI 테크 액티브도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 ETF들 대비해서 굉장히 아웃퍼폼했어요. 그래서 작년 그 출시 이후에 올해 초까지 해서 5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운용을 좀 잘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중국에 대해서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과학 창업판이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과학 창업판이랑 과창판 그렇죠. 과창판 그리고 창업판 이렇게 부르는 두 개의 증시가 있는데 이제 뭐 개인 투자자께서 이게 다른 증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해 밑에 있는 게 과창판이고 심천 밑에 있는 게 창업판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복잡해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해나 심천 메인보드 시장은 적자 기업들 상장이 안 돼요. 굉장히 상장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근데 각 그 정권에서 미는 섹터들 있잖아요. 밀어야 되는 섹터들. 대부분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적자 기업이거든요. 그럼 여기를 상장시켜서 자금 조달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게 창업판이에요. 이거는 후진타오 정권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창업판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보면 CATL이나 로보락이나 그 당시에 정부에서 밀던 섹터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과창판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이 만든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을 더 완화시켰죠. 상장 조건을. 그리고 작년에는 성장층이라는 것도 넣기도 했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많이 상장돼 있냐라고 하면 지금 정권에서 미는 거, 반도체. 거의 대부분 여기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창판도 굉장히 좋을 거기 때문에 요 차이나 AI 액티브 쪽에서는 과창판이나 쫑지 이너라이트라고 하는 300으로 시작되는 창업판도 들어가 있고 688로 시작하는 과창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왜 메리트냐면 과창판이나 창업판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투자를 못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 ETF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액티브로 다 운영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이제 중국의 익스포저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중국에 대해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을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는 저희가 이게 미국 주식 프리마켓 뉴욕이다 보니까 미국에도 중국 관련 ETF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대형주도 있고 스몰캡도 있고 그다음에는 뭐 CSI 300 지수에 들어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열어놓은 게 ASHR 이라고 하는 네네. ETF. 요게 이제 CSI 300 지수를 따르는 거고 보시면은 뭐 CATL이라든지 핑한보험이라든지 요런 대형주들이 주로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SI 300 지수라는 게 중국의 뭐 S&P 500 같은 지수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CSI 300은 상해랑 심천의 시가총액 300.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해랑 심천을 섞어 놓은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좀 큰 기업들이 많이 들어 있고 그쵸. 이거는 이제 중국의 대형주라고 볼 수 그쵸. 있겠네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저희가 FXI라고 해가지고 차이나 라지캡 ETF라고 하는 이것도 되게 유명한데 보시면 이거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 혹은 뭐 되게 글로벌하게 알려져 있는 알리바바, 텐센트, 그리고는 뭐 샤오미
메이투안 이런 데가 좀 비중이 높은 플랫폼 기업.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를 선택한다고 하면은 어떤 게 좀 더 괜찮을까요? 개인 투자자는? 저는 그 CNQQ요. 아, CNQQ요? 요거는 이제 지난해 9월 달에 상장이 됐는데 네. 거래량은 사실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소화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왜 좀 특이하냐면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기술주에 투자하는 ETF가 몇 개 한정돼 있어요. 네. 뭐 이제 FXI도 그쪽에 익스포저 좀 많이 있고 K웹이라고 하는 게 사실 활용이 제일 많이 돼요. 네. K웹이랑 CQQQ. 그렇죠. 예, 요 두 개를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제일 많이 활용을 하실 네.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K웹이나 CQQQ는 나온 지가 좀 돼가지고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섹터가 기술주가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랑 그러니까 ADR이랑 홍콩만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있는 주식들이 다 인터넷이나 플랫폼 주식들입니다. 물론 작년에 이제 많이 주가 반등하면서 그쪽이 좋았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라든지 지금 올해 계속 밀 것 같은 섹터들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요. 근데 CNQQ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에다가 본토 주식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과창판 창업한 종목이 거기에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다 좋을 때는 K웹, CQQQ, CNQQ 다 좋겠지만 사실 반도체나 이런 쪽의 익스포저를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가 올해 수익률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입장에서는 CNQQ를 담는 게 중국의 기술주에 진정한 기술주에 투자하는 그런 ETF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CNQQ가 미국에서 하시려면 가장 적당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바이오메디칼 뭐 바이오 기업들도 있고 BYD도 들어 있고 네. 그다음 BOE도 들어 있고 뭐 보니까 들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다양하다. 이게 중국에 실제로 있는 ZTE 요런 애들도 이제 뭐 GT도 이제 미국의 규제를 받았던 네, 5G 미국의 뭐 중국의 통신 기업인데 요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들어 있다 보니까 CNQQ라는 ETF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YINN 그리고는 YING 요것도 한국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는 ETF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건 어떨까요? 근데 이제 사실 그 ETF가 중국 관련된 ETF는 네네. K웹이나 뭐 그때 이후로 업데이트된 게 많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 ETF가 뭐 액티브가 아니고 대부분 패시브 ETF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인덱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뭐 전반적으로 작년에 뭐 초처럼 막 다 오르고 이런 시기라고 하면 다 좋을 텐데 사실 이제 기술주가 좀 주가 돼야 되는 연도라고 해라고 그리고 생각을 참고로 해요. 요 방금 말씀드린 ETF들은 위아래 3배짜리. 네, 그거는 그리고 그거 저거 되게 특이한 게 네네. 그 인이 음이잖아요. 네네. 양이잖아요. 근데 양이죠. 그것도 거꾸로잖아요. 네, 그죠? 거꾸로 돼 있죠. 네, 그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만들어서 아마 실수한 거 아닌가. 저는 저거 볼 때마다 그 생각을 좀 하긴 네네네네. 하는데, 근데 그 중국이 이제 변동도 굉장히 심하니까 저는 레버리지로 접근을 하는 거는 글쎄요. 안 하셨으면 좋겠다. 네. 강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완전 절대 반대주의자이기 때문에 중국도 미국도 제발 레버리지 ETF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올해도 어찌 보면 기술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 관련돼 가지고 아까 CNQQ였죠. 이런 ETF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데 그 1차 년도로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인프라 관련돼 가지고도 시장에서 뭔가 고정자산 투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숫자가 늘어날 수 있고 그게 3분기, 4분기에는 중국도 실적 장세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하면서 보자라는 큰 그림 오늘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1부 박상준 CMS증권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